오늘 저는 70대의 사용자분이 익명하신 사연을 받았습니다. 이 사연을 읽다 보면 가슴이 벅차오르는 느낌이 들어요. 좋은 행동이 교차되고 나쁜 행동은 언젠가 돌아올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사연을 읽으며 뭔가를 느낀답니다. 이제 이 사연이 어떤 내용인지 함께 보러 갈까요? 여기는 톡톡 사연 1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음은 여전히 청춘인 70대 여성입니다. 이제는 할머니라는 말도 익숙해지는 나이가 되었어요. 오늘은 제게 찾아온 특별한 인연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 인연의 예전의 선행을 전하고 싶어요. 세상에 아직 흔하다는 것을 말하고 싶어요. 먼저 그 이야기에 앞서 간략하게 제가 어떻게 사랑하는지 말해보겠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을 가난한 농촌에서 태어났어요. 부모님께서는 그 마을 토박이 출신으로 소박하게 이것저것 농사를 지으시면서 매일 정말 열심히 살아가시던 분들이 계셨어요. 하지만 불행히도 부모님은 빚을 많이 내시다 보니 항상 돈을 벌기 위해 바쁘게 계셨고 얼마나 힘들게 돈을 벌어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간절히 원하시는 게 있었지만 힘들어서 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부모님의 힘든 형편으로 인해 저희 집안은 어려운 시기를 겪었죠. 그렇게 가난 속에서 자란 제게 가난이란 무엇인지 몸소 느낄 수 있었어요. 그렇기에 누구보다 돈을 벌어 집안을 도울 수 있고 부모님을 덜 걱정시킬 수 있게 노력했어요. 저는 살고 싶었지만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에 다니지 못한 채 부모님의 농사를 도와가며 지냈습니다. 그러던 중에 동네 친척집에서 중매를 해주다가 동네의 한 농부 집안의 아들과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서로 얼굴도 모르는 시대는 아니었지만 당시에는 부모님의 뜻에 따라 결혼하는 것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결혼을 받아들였습니다. 남편은 소박하고 착한 사람이었고 그냥 다들 그랬기 때문에 결혼을 하게 된 것 같아요. 하지만 남편은 우리 부모님이 말했던 대로 집안 형편이 좋지 않았으며 농사일을 직업으로 삼았기 때문에 하루 종일 힘들게 일을 해야 했습니다. 사시사철 농사일을 매달려 했었어요. 저도 하루 종일 식사 준비하고 점심 준비를 마치며 끊임없는 노동을 했습니다. 결혼 생활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난 후에 제가 임신했어요. 임신 기간 동안 입덧이 심해서 나중에는 위액을 토하며 18번이나 피를 토했고 입덧으로 몸무게가 많이 줄었습니다. 이 녀석이 커서 효도를 할 수 있겠지라는 말로 스스로를 달래며 힘든 몸을 이끌면서 10달 동안 제 아이를 품었어요. 그래서 20대 초반에 엄마가 되었습니다. 아기는 떡두꺼비 같은 아들이에요. 말 그대로 핏덩이가 제 뱃속에서 숙이더라고요. 그 순간은 나오자마자 이제는 생각해도 매우 신기하고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첫째 아이를 낳은 후 저는 성심성의껏 양육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가계량이 좋지 않아도 아이의 식사는 좋은 재료를 구해 성심껏 만들어주고 모유가 잘 나오지 않아도 매일 미역국을 한 사발씩 마시며 우유를 많이 나오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남편은 농사를 짓고 저는 남편을 돕고 집안일을 하며 육아를 하면서 세월이 흘렀습니다. 달리 상대의 빚을 갚으며 아이를 키우는 일은 형편없이 지치게 만든 날이었습니다. 음아가 첫째 아이가 태어난 후 몇 년 동안 저는 둘째 임신을 시도했지만 자궁이 비정상적으로 2개로 나누어져 있어서 임신이 어려워진다고 병원에서 말했습니다. 하더군요. 작은 비대칭인가 하는 용어를 말하면서 질병은 아니지만 이 상태를 유지한다면 질병이 생길 확률이 높으니 6개월마다 병원에 오셔서 총파를 봐야 하고 임신은 좀 힘들 것 같다는 소견을 들었습니다. 저는 자식을 1~2명 더 낳고 싶었기 때문에 정말 애를 썼어요. 그렇지만 건강 문제라 어쩔 수 없기도 해서 나중에는 그냥 1명만 잘 키우자는 마음으로 아들을 키우는데 정성을 쏟았습니다. 아들은 자라면서 동네 골목대장이 되었는데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엉덩이가 가볍게 들썩거리고요. 온 동네를 뛰어다니면서 말썽을 부리는 아이였어요. 남자 아이들이 다 그렇다지만 저는 아들 치다꺼리라 하느라 유난히 체력이 딸리고 지쳤습니다. 심지어 옆 동네에 가서 참외밭에서 서리를 하는 일도 있었고 마을 아이들을 몰고 동네 뒷산에 갔다가 길을 찾지 못해서 한밤중에서야 온몸이 나뭇가지로 긁힌 적도 있었습니다. 동네 어귀에 있는 저수지에서 뱀을 보고 그 뱀을 때려 잡겠다고 돌멩이를 던졌을 때 뱀이 위협하는 바람에 놀라서 무릎이 닦아 저울매서 뛰쳐들어온 적도 있었죠. 아들은 체력도 좋았고 힘도 쓰는데 유독 참을성이 부족한 성격이었어요.
그래서 친구들과 주먹 다짐도 빌쓰며 청소년 시절에는 주먹 다짐을 했습니다. 하다가 학교에 불려가곤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들의 그런 모습이 나중에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그저 산에 가보라 정도 생각했어요. 그렇게 다 커서 대학생이 된 아들은 난 농사일을 하고 싶지 않다며 서울에 있는 어떤 건물에서 일하는 회사원이 되고 싶다고 경영학과를 진학했습니다. 우리 집에서 버스를 타고 약 1시간 가면 나오는 지방도시에 있는 대학이었어요. 다행히 기숙사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해서 저는 그렇게 20살이 된 아들을 타지로 떠나보내곤 했습니다. 아들을 배웅한 후 돌아오는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의자에 앉아 알 수 없는 섭섭함에 눈물이 글썽이는 기억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생생한 기억이네요. 내 금연을 생각하면서 잠이 오지 않는다고 하는데 몇몇 기억은 여전히 선명해서 마치 어제 있었던 일 같습니다. 아들이 대학 기숙사에 들어간 지 6개월 정도 된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여기는 경찰 3입니다. CC의 보호자신가요? 그때 아들이 술에 취해 시비를 걸어 경찰서로 끌려가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주었어요. 우리는 얼른 옷을 걸치고 남편과 함께 고속버스를 타고 아들이 갇혀있는 경찰서로 향했어요. 아들은 안경다리 한쪽이 빠져있는 모습이었죠. 채로 경찰서 의자에 앉혀 씩씩거리고 있었어요.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 친구들과 함께 술자리를 갔다가 잠시 담배를 피러 나갔다가 문 앞에서 들어오다가 어떤 남자와 부딪혔다고 합니다. 서론이 가보니 부딪히지 않았느냐 사과하라고 시비가 붙어 서로 치고받고 싸우다가 가게 사장님께서 경찰 신고를 해서 여기로 끌려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들보다 상대방이 더 많이 다쳤다고 하고요. 저희는 아들을 꼬집고 상대방에게 사과를 했지만 상대방은 합의를 원치 않아서 그냥 콩밥 먹으라고 했다고 합니다. 어린 놈이 싸가지가 없다며 주먹만 휘두르면 다인 줄 아냐고 하면서 가버리더군요. 아들의 격렬한 성격 때문에 상황이 난 것 같았고 어렸을 때 동네에서 친구들과 싸움을 했을 때 그런 행동을 해선 안 된다고 말씀해야 했는데 왜 그렇게 하지 못했는지 후회가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이해하지 못해서 상처를 주었을지도 모르겠고 이 아이의 삶이 어떻게 될지 걱정되어 부모로서 너무 미련이 들어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올바른 일을 하면 그에 상응한 결과를 받아야 한다는 가르침으로 아직까지도 자신이 잘못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아들을 달래고 있습니다. 그때 저희 부부는 사이좋게 해결을 부탁드린 적이 있었고 상대방에게 빌고 또 빌었습니다. 그로 인해 저희 아들은 약식 재판을 통해 벌금형을 받고 실형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근래에는 아들에게 항상 누구를 때리면 안 된다고 말해왔습니다. 제 성질이 나도 일단 눌러야 한다고 계속 억누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그 후 자신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며 정신을 차리고 군대도 잘 다녔고 취업 준비를 위해 토익 시험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취업할 때 필수로 준비해야 하는 영어 시험인 토익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곳에는 자신과 비슷한 대학생들이 많다고 했습니다. 아들이 학원에서 재미있게 공부하고 있다고 말해주었고 그 후 취업을 위해 준비하던 아들이 큰 회사의 입사 시험에서 자신있게 합격했습니다. 그 회사는 우리나라에서 인정받는 회사였죠. 저는 매우 기뻤습니다. 대학생 때 한 번 사고를 치긴 했지만 그 후로 아들이 제 걱정을 알아주어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나 같은 시시한 삶을 살지 않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돈도 많이 벌며 넓은 세상 경험을 해가며 잘 살았으면 하는 마음을 품으면서 괜히 회사 본사가 서울에 위치한 관계로 아들이 서울로 이사를 가야 했습니다. 제가 있는 형편이 그리 좋지 않아 겨우 동력 100을 아들에게 보태주었는데 이 돈으로 자칫할 때 없는 빵을 채우는데 보태주는 것으로 보이기도 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전세라도 제공하여 편안히 살게 해주고 싶었지만 저의 가난한 처지로 그러할 수 없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들은 이 작은 돈도 고맙게 여기며 저와 남편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해주었습니다. 꾸벅하고 서울 생활 하루가 또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회사를 다닌 지 2년쯤 되었을까? 가끔 명절이나 휴가를 받을 때 고향으로 내려가는 것 말고는 아들 얼굴을 보기가 힘들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들이 오늘 저녁에 친구를 데리고 내려올 거라는 전화가 왔습니다. 어떤 친구인지 너무 궁금했지만 혹시나 아가씨일까 싶었지만 제가 아무 말도 못하고 일단 알아들었다. 어쩌면 설레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부족한 살림에 힘을 내어 돼지고기를 사고 채소를 샀어요.
아들이 좋아하는 칼칼한 소고기를 사서 국을 끓이고 돼지고기를 열심히 볶았습니다. 귀짓땀을 흘릴 때 아들 녀석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좋았어요. 땡땡아. 그에 같이 온다는 친구가 열심히 주변을 두리번거리는 우리 시선에 아들의 몇 걸음 뒤에 있는 아가씨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탱탱땡이라고 합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웃으며 저와 남편에게 90도로 허리를 굽혀 인사를 하는 참한 그 모습은 우리 아들 녀석이 이런 여자를 데리고 다닐 줄은 누가 봐도 놀랍도록 단정하고 예쁜 모습이었습니다. 그 후 그녀는 우리 집에 새롭게 인사한 것이다. 아가씨와 우리는 저녁 식사를 하면서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눴어요. 아가씨는 국문학과를 나와 취업 준비 중이라고 하더군요. 전공과 맞는 일을 하고 싶어서 열심히 관련 공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 아들과는 영어 점수를 올리기 위해서 다녔던 토익 학원에서 만났는데 회사 취직하고 서울로 오면서 가까워졌다고 합니다. 아가씨 역시 아들이 대학을 다니던 그 지역에서 있었는데 일 때문에 서울로 가게 되면서 의지할 곳이 없는 서울 생활로 둘이해지가 되어 사귀게 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아들이 여자를 보는 눈이 있구나 싶어 너무 기쁘게 생각했습니다. 이런 아가씨가 우리 며느리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굴뚝같이 찢어집니다. 더군요. 그만큼 예절도 반듯하고 잘 배운 듯이 나는 아가씨 가셨습니다. 저는 내심 아가씨와 우리가 혼사를 맺었으면 좋을 것 같고 아들을 통해 이것저것 물어봤는데 아버지는 공무원이고 어릴 적 어머니는 암투병으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편부스라에서 자란 데다가 외동인지란 외로움을 많이 탄다고 합니다. 그렇게 표 아가씨는 저희 아들과 계속 좋은 만남을 이어가던 중 결국 제 바름대로 그 후 1년 정도 지나 결혼 이야기가 나왔고 제 며느리가 되었죠. 처음에는 처가에서 반대가 좀 심했다고 해요. 아무래도 문일 동료의 외동딸의 아버지가 공무원이다 보니 좀 배운 레슬. 지방과 혼인을 맺고 싶다는 입장도 있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돈도 없고 하다 보니 사돈의 마음에 많이 안 들었던 것 같더라고요. 염치 없다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지만 저는 그래도 그 아가씨가 너무 탐나고 우리 아들의 욱하는 성격을 현명하게 잘 컨트롤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혼인을 진행하고 싶었죠. 다행히 아가씨는 우리 아들을 많이 좋아했어요. 엄마가 없어 외로웠던 마음을 남자친구였던 아들이 다정하게 잘 감싸주고 항상 자신을 잘 챙겨줬다고 하는 사람과 평생을 함께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돈이 없다면 맞벌이 하면 되는 것이니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버지를 오랫동안 설득하여 우리 아들과 며느리가 결국 결혼식을 올리고 부부가 되었습니다. 딸이 없었던 제게 며느리가 생겨서 정말 좋았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들뜬 나머지 무례한 행동이었을지도 모르겠지만 신혼집에 자주 방문해서 다양한 물건들을 사서 기도하고 반찬을 가져다 주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시장에서 꿈같은 무늬의 블라우스가 눈에 띄어 그것을 구매하러 열심히 찾아간 적도 있었어요. 며느리는 당황해하며 제가 검정 비닐봉지 속에서 빙글빙글 굴러간 블라우스를 꺼내 보여주며 아가, 오늘 시장에서 장을 봐왔어요 고 말하면서 가져다 주었습니다. 블라우스를 샀는데 색깔이 너무 고상하고 예쁘다. 그래서 우리 며느리 생각이 나서 샀지. 한번 입어봤더니 바로 웃었어. 하지만 갑자기 눈물이 글썽이는 것이 아닐까요? 저는 깜짝 놀라 며느리 손을 붙였고 왜 울려고 하나요? 내가 뭐 실수한 게 있나요? 물었어요. 그러자 그 아이가 아니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엄마 생각이 나서. 엄마가 살았을 때 가끔 이렇게 제 옷을 가지고 서슬입어 보라고 하셨던 게 생각이 나서 정말 고마워요 어머니. 저를 예쁘게 봐주시고 항상 살갑게 챙겨주시고 제가 더 잘할게요 하면서 제 손을 꼭 잡는 것이었습니다. 아니에요. 요즘에도 이렇게 착한 아이가 있구나 하는 것에 정말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며느리와는 다른 관계를 유지하며 정말 잘 지냈습니다. 젓가 반찬을 해가도 갑자기 찾아와 준 적이 없었고 오히려 며느리는 뜻밖의 찾아와서 같이 모교로 등산을 갔다가 내려가는 길에 파전과 막걸리를 사 먹자고 했더군요. 그리고 우리 둘은 함께 해보고 싶은 것들을 많이 이야기하면서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바닷가 쪽에 사는 어머니가 나를 기운 없다고 할 때는 항상 고깃간을 넣은 된장찌개를 해주신다고 하셨어요. 그 음식은 정말 맛있었던데요.
아무리 해봐도 그 맛이 안 난다며 맹씨는 식사를 해주고 과일 중에서 자기는 딸기를 제일 좋아한다며 봄이 되면 같이 딸기 농장에 가보자고 즐겁게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승리를 사물이었는데 처음으로 맞는 생일이라 잘 챙겨주고 싶어서 메리 씨는 느리네 집에 음식을 싸들고 가서 찾아왔습니다. 자체 불고기를 만들어가고 며느리가 그리워한다고 해서 꽃게를 넣은 된장찌개를 미역국 대신 만들었습니다. 후식으로 딸기요. 제가 주섬주섬 음식을 내놓는 것을 보던 며느리가 꽃길을 보더니 갑자기 밤으로 들어가더군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서 따라가 보니 침대에 기대어 서서 어깨를 들썩이며 놀고 있는 거였어요. 음악, 아들아, 왜 그래? 생일인데 미역국 안 해서 그러니? 아니, 하니? 어머니, 제가 했던 이야기를 다 털어놓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월원을 마인드브링해 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어휴, 언니, 한참을 울던 그 아이는 겨우 진정되자 눈물을 닦고 저와 남편 그리고 아들이 보는 앞에서 행복하게 웃으며 케이크에 촛불을 댔어요. 너무 감사하다고, 정말 행복하다고. 그날 몇 번이나 제 손을 잡고 이야기했어요. 하는 모습에 나도 음식을 준비한 보람이 있다고 느껴서 정말 기뻤습니다. 그 후 며느리는 저에게 엄마라고 불러주고 싶다고 수줍게 말했어요. 나도 며느리보다는 그냥 딸 같은 아이가 되어 버리고 싶어서 흔쾌히 허락했습니다. 그렇게 나는 지난 늦게 생긴 딸과 함께 쇼핑을 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제 생에 가장 행복한 날들을 보냈죠. 주변에서는 어떻게 그렇게 참되고 착한 며느리를 받느냐고 하더라고요. 요즘은 1년에 2번 보는 명절도 얼굴을 볼지 말지 고민하는 정도인데 정말 복이 많다고 느꼈습니다. 삶에서 누구의 부러움을 느껴본 적이 없기에 정말 기뻐합니다. 하지만 그런 좋은 날들은 언제 끝나는지 모르겠죠. 일하던 것이어서 오래가지 못한 것 같더군요. 아들이 결혼한 지 2년 정도 되었던 때였습니다. 날씨가 점점 추워지는 습한 날씨였어요. 이제 곧 겨울이 올 거란 생각에 오늘은 옷장 정리를 해야겠다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떤 옷을 버릴지 선택하던 중에 갑자기 대문 쪽에서 디딕 소리가 들렸어요. 남편은 농사를 하는 시간에는 방문객이 없다고 생각해서 마당으로 나갔는데 초대받지 않은 손님이 계셨습니다. 엄마, 엄마, 라고 놀란 소리를 내며 숙모께 도움을 요청하는 손님이었어요. 왜 이렇게 멍멍하고 몸이 찢어지는데요? 무슨 일이세요? 무슨 일인지 정확히 알 수가 없었습니다. 내 눈앞에 나타난 것은 쓸개 세어서 접는 수 있을 정도로 살을 잘라내어 버린 늙은 정부모였다. 그녀는 나를 보자마자 엄마라고 불러서 정이 들어서 온몸이 고사리 같이 소름 끼치는 느낌을 받았다. 아내가 아니라면 쉽게 고발했을 것이어서 윽박지르며 함께 웅덩이에 쓸어버렸다. 그 여자는 허물대고 혼란스럽게 포격하다가 피나는 곳이 몇 군데나 있다고 생각하나 여자의 뇌를 믿으셔야 한다. 그가 노샤지고 얼굴에 푸르게 박힌 것을 발견할 때 닮은 느낌처럼 대한민국 마족은 샤지가 있다. 아니, 그렇지 늙은 여자에게 잠깐 생긴 큰 족까지 집념을 올려 후크를 벗었다. 그렇게 유대생이 소피스 장관나 의버잔 사람을 속이는 폭로가 존경하는 임근벙이나 파나막화 호랑이 박아져서 서열에 멈추니 명나나라 정이 들어 몸을 흔드는 말썽을 일으켜버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에 멈추지 않습니다. 이후 룬이 눈앞에 나타났을 때 한 번만 그랜디골디운 수영 하늘에 비한 한내변수 회분입니다. 누구를 때렸다거나 그런 일은 없었고 회사에서도 평온히 일하고 있는데 왜 마음한테 그런 일이 있었는지 궁금해졌어요. 저는 아닌 것이라고 머리를 저었지만 필사적으로 부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음 깊은 곳에서 끊임없이 떠오르는 짠한 느낌을 무시할 수 없었어요. 끝내 결국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봤지만 전화를 받지 않더군요. 회사에 전화를 걸어봐도 결국은 사무실에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며느리가 일어나 김하늘을 기다렸어요. 그 얼굴은 붉게 달아오르고 있었지만 누워서 잠시 쉬고 싶다고 힘없이 중얼거리며 그냥 대가로 방에 누워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1시간 정도 그렇게 축복거렸고요. 늘어져 있던 제가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엄마가 어디 있나 했는데 아들이나 며느리분이 뭔 일인지 설명해 줄 수 있겠어요? 엄마가 얘기하길 아들이랑 좀 다투다가 요 도중에 저를 때렸다고 합니다. 그 소리는 쿵 하며 내려앉는 심장 소리였어요.
역시나 저희 예감이 맞았는데 아들이나 며느리가 말다툼 중에 화가 나서 난동을 부렸다고 하네요. 먹는 철 없이 갑자기 눈빛이 돌변하고 의자를 집어던지며 며느리를 테러하더라고요.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아서 주저앉아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정말 세상에 이런 상황이 있을 줄이야요. 내 아들은 나도 모르게 그런 행동을 했고 사람으로서도 안 되는 일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장 소중한 아들이기에 정성을 다해 교육하고 섬기며 키웠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어느덧 그의 젊은 날의 마음이 그런 사건을 일으켰다는 사실이 너무나 믿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평생의 상처로 남고 저에게는 며느리에 대한 창피함과 아픔이 가득했습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을 저희 아들이 한 것에 대해 용서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듣기로는 저희 아들과 저의 마늘 사이에 갈등이 자주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들은 술과 친구를 즐기다 보니 밖으로 나서는 일이 잦아졌고 그의 친구인 며느리에게 무례한 태도를 보인 적이 있습니다. 바람에 그건 소설이오. 며느리가 남편의 친구들을 정말 싫어하더란 말이지. 그렇다면 왜 자세한 안 변하자고 해도 아들 녀석은 내 친구들인데 왜 그래 말하는 거야? 그런들 계속 어울리고 술을 마시며 어릴 적 골목대장으로 노는 식으로 친구들 멀고 술속 약속을 잡고 소풍 다니다가 엄마가 챙겨주시니까 견뎌낸 거지. 결혼 생활이 생각과 너무 다르다 보니 신혼 때부터 어려웠다고 며느리가 말했대. 그러면서 갈등이 쌓여 서로 무심코 깊어진 것 같단다. 폭력을 행사한 그 사람 때문에 이미 돌이킬 수 없다고 하면서 며느리가 처음 보는 단호한 눈빛으로 했다. 그가 말했어요. 저는 며느리가 다친 부분에 연고를 발라주면서 울었습니다. 예전처럼 지낼 수 없다고 하는 그 아이의 눈빛이 너무 슬퍼 보였고 아들의 그런 행동을 한 자체가 저도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정말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더군요. 그저 며느리를 붙잡고 한 번만 좋게 생각해 줄 수 없냐고 비는 것밖에는 아무런 방법이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상황을 들은 남편은 당장 이놈의 새끼를 죽여버리겠다고 난리를 부리며 아들에게 가겠다고 소리를 지르며 나가버렸어요. 남편의 그런 모습을 처음 보았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진짜 제 아들을 죽일 것처럼 구는 남편을 보니 괜히 속만 더 뒤집어지더군요. 그따라저 그러하게 결정했다. 제가 딸처럼 정을 주었던 제 며느리는 마음의 상처를 안고 유인을 결정했습니다. 아들이 어찌됐든 적의 자격 있는 배우자가 되어야 했기 때문에 이유는 결정할 수가 없었고 그 전 며느리의 처분을 따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팔이 굽거나 안다고 해서 처음에는 며느리가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을지 생각해봤지만 우리 둘이 이야기를 계속 들어보니 그 상처가 얼마나 클지 짐작했습니다. 며느리가 조금 더 솔직하게 있었다면 더 나은 결과가 있었을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우리 세대는 남편이 얼마나 속삭일지라도 한 번쯤은 참지 않고 넘어갔지만 며느리는 그런 기대를 받고 있어서 안 될까 하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어느 부모가 아들이나 딸을 혼자서 패인 걸로 설계를 바라겠습니까? 그저 정해중 떨어져 따라가도 가정을 유지하면서 사는 것이 제 마음은 편하니까요. 그러나 며느리는 그동안 저와 그렇게 잘 지냈음에도 매정하게 모든 것을 정리해버렸어요. 때리는 남자 어떻게 살겠냐고 밤마다 아직도 그날 일이 생각나 밤을 새우고 있습니다. 도저히 이제는 한 입을 덮고 살 수 없고 그저 어머니와 아버지께는 건강하시라는 말 밖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는 간절히 며느리를 붙잡고 싶었지만 한편으로는 그렇게까지 이야기하는데 보내주는 것이 어쩌면 아들이나 함께한다는 것이 좋을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며느리들이 서로를 위해 좋을 것이라고 생각했더군요. 저는 그렇게 애써 며느리를 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진심으로 아팠지만 시간이 모든 것을 치유할 거라고 생각하며 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아들은 사고를 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가끔은 철이 없는 얘기를 하며 친구들을 만나거나 쓸데없는 태도를 취하기도 했고 때로는 다른 이유로 우리 앞에 무릎을 꿇고 사과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상대가 정말로 변한 게 아닌지 5년이 넘는 시간 동안 확인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친구를 따라 원양어선을 타러 간다는 말만 남기고 몇 년간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하며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저도 마음정이라고 살려고 했지만
멀쩡한 회사를 그만두고 외국으로 떠나기로 결심했을 때도 아무도 나를 말리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활이 필요하고 아들이 보인 말도 안 되는 행동에 내가 용납할 수 없어서 아들을 보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었어요. 또한 마음 한구석에 내가 모든 것을 잘못하고 아이를 잘못 키웠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미래에서 겪어야 할 고난이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나이가 60 중반이 되어도 남편은 몇 년 동안 읍내에서 농사를 짓고 돈을 벌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곤 했었고 여전히 농부로 일하는 중입니다. 처음에는 트럭을 타고 다니다가 어차피 많은 수확하는 주요 작물을 납품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괜찮아 가 필요 없다면서 중고 경찰한테 구입해서 시장으로 다녀왔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집에서 시장까지 가는 길은 잠시지만 고속도로를 타야 해서 항상 걱정했지만 남편은 운전 경력에 자신이 있어서 조심하면 괜찮다고 자신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은 제 남편이 정말 그 고속도로에서 돌아오는 길에 사고를 당했습니다. 심지어 오중 추돌 사고를 당했어요. 다른 차들은 트럭이 뒤를 따라서 목숨을 위협할 정도로 아픈 사람은 없었지만 남편은 경차를 타고 있었기 때문에 부상의 정도가 심했습니다. 소식을 듣고 정신없이 병원으로 달려갔을 때 그 사람은 이미 의식이 없었습니다. 너무 갑작스럽고 불행한 상황에 제대로 소리내지도 못하고 말 그대로 비명소리를 내며 남편을 보내야 했습니다. 하늘이 무너진다는 느낌을 처음으로 알 수 있었죠. 급히 외국에 있는 아들에게 연락을 했지만 원양어선에 타는 아들은 전화번호가 바뀌었는지 연락도 되지 않았고 출발했다면 알려준 회사 이름으로 전화를 해봐도 해당 직원은 없다는 말만 들렸습니다. 그렇게 저는 상주인 아들 없이 친척들과 함께 모여 남편의 장례를 조촐하게 치렀습니다. 그런데 예배장 중에 연락이 되지 않는 아들이 있었어요. 너무 야속하고 자식을 제대로 키우지 못했다는 한여운한 생각과 갑자기 나를 두고 떠난 남편에 대한 원망으로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 후 잠깐 동안은 정신을 차릴 수 없었어요. 세상이 나를 버렸다는 듯한 느낌에 이대로 죽는 게 더 낫겠다는 순간만 지속해서 느꼈습니다. 더구나 놀리기 하는 듯이 남편이 사망하기 전에 빚을 졌다는 이유로 찾아오는 사람들 때문에 저는 영어도 모르는 빚더미를 안고 농촌에 있는 집을 정리했습니다. 유산을 포기한다고 해도 옆 동네와 동네 사람들이 누군만 빚을 상환하지 않아 그저 얼굴을 들고 살 수 있을 것 같이 느껴지지 않아 거의 강제로 재산을 정리했습니다. 저는 근처 소규모 도시로 이사를 가서 작은 빌라를 월세로 얻어 지냈습니다. 생활은 더 궁금해져서 돈이 부족해서 힘들었지만 다행히 아들이 연락을 해주지 않아서 동사무소에서 처리해 주셔서 기초수급자가 되어 얼마간의 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얼마 되지 않는 수급을 받으면서 근근히 살아가는데 아직도 제 불행이 끝나지 않아서 도시에서 소일거리를 찾아보려던 찰랑 겨울 빙판길에 넘어져 허리를 다치고 말았습니다. 차라리 팔다리가 다치는 것보다 허리를 다치는 게 더 힘들었는데 병원에서는 수술을 권했지만 돈이 없어서 그저 시간이 나를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지나면서 통증이 나아지기를 바라면서 누우거나 서 있으면서 허리를 보호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온신이 힘든 몸이 되자 가장 두려운 것은 언젠가 혼자 화장실에도 가지 못하는 신세가 되면 어떡하지?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냥 자살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참한 한 목숨을 이렇게 근근히 연명하며 죽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무슨 소용인지 생각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남편도 없이 손주도 없이 예손 끊긴 아들의 연락만을 기다리면서 상순처럼 언제까지 버티어야 할지에 대해 정말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음아가 그렇게 뼛속까지 시리고 아픈 겨울을 보내고 있던 어느 날이었어요. 동네 복지관에서 김장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 기분이 특히 좋았죠. 오랜만에 새로 담근 김치를 먹을 수 있다는 것이 기쁜 마음을 주었고 또 독거 노인의 신세가 된 내 자신을 바라보는 누군가가 온다는 것에 의미 있게 생각했습니다. 허리가 겨우 일어서 앉을 정도로 아팠지만 가장 깨끗한 가디건을 입고 손님들을 기다렸습니다. 벨소리가 울려 복지관 직원들이 찾아와 주셨어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방문해 주셨던 분들이었죠. 익숙한 얼굴들에게 만남을 하게 되었는데 그분들은 저를 걱정하면서 올라오는 길에 우편물을 가져왔다며 평일 우편물을 주려고 했어요. 제가 한동안 밖으로 나가지 못해 집에만 있었기 때문에 많은 노폐물이 쌓인 것을 봤습니다. 그분들이 김치를 전달해주며 고맙다는 말을 남기고 떠나자
전에는 편지 뭉치를 보다가 문득 이상한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그 봉투에는 아무 글도 쓰여 있지 않았고, 그러나 안이 두껍게 느껴져 호기심에 안을 들여다보니 세상에, 그 안에는 5만 원짜리 지폐가 100만 원 어치 들어있는 것이었어요. 너무 놀라서 손을 놓치자 5만 원짜리 지폐가 바닥으로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말았다. 너무 당황스러워서 그 복지관 분들께 전화를 했더니 자신들은 편한 것을 가져다 드린 것일 뿐 누구의 도움을 받은 것은 아니라고 하셨다. 금액을 지원해주면 괴사로 이끌 것이며 충분히 말씀을 드리지 않으면 봉투에 그렇게 넣어서 위험하게 전달하겠냐고 했다. 나는 그 말도 맞다 싶어 일단 복지관이 아니라면 누굴까 곰곰이 생각하기 시작했다. 혹시 외국에서 연락이 두절된 아들 녀석인가? 그런데 아들이라면 그냥 제 앞에 나타났을 것 같았다. 굳이 몰래 저에게 돈을 전달할 이유가 없으니까. 나는 갑작스러운 어떤 분의 도움이 감사는 했지만 이 돈을 그냥 쓰는 것이 올바른 일인지에 대해 고민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돈을 쓰지 않고 방바닥에 숨겨놓고 꺼내보기만 했죠. 그러나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날이 점점 추워지면 움직일 필요성을 느끼고 산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우편함을 보았더니 다시 그 흰 봉투가 있었어요. 제가 살긴 누가 확인해서 소금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봉투 안에는 역시 100만 원이 들어있었고 작은 쪽지도 하나 있었습니다. 쪽지에는 컴퓨터로 인쇄한 글씨로 이 돈은 이상한 돈이 아니니 맛있는 거 사드세요 라고 써 있었습니다. 저는 약간 안심은 되면서도 도대체 누가 이런 행동을 하는지 의아했습니다. 궁금한 게 있었어요. 일단은 복지관 분께 부탁을 드려서 외출할 거예요. 따뜻한 겨울옷과 로또를 좀 사고 장판도 새로 사서 평소에 먹고 싶었던 음식들도 포장해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오랜만에 집에 훈기가 날 듯했어요. 따뜻한 방에 들어가니 소실이 느껴져서 이제 마음 편히 보일러를 틀 수도 있고 맛있는 음식도 포장해와서 먹으니 정말 행복한 것 같아요. 그렇게 2달 동안 200만 원을 여유 있게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3달째 되던 날, 이번에는 반드시 돈을 갖다 주는 사람은 누구인지 알아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자주 밖을 돌아다녀 보기도 하고 편한 부근을 살펴보기도 했어요. 누군가가 저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알아차렸는지 이번에는 시간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어요. 이대로 쓰기란 어렵습니다. 제작성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무도 없더군요. 돈을 또 받고 싶었기 때문에 정말 기대했지만 누구인지 너무 궁금해서 나타나지 않아서 아쉬웠어요. 한 달 내내 살펴봐도 소식이 없어서 이제 오지 않을까 싶었고 돌아섰어요. 그때 갑자기 골목에 있는 슈퍼나 가격을 알아보러 돌아서던 중 날씬한 여자의 실루엣이 눈에 띄었습니다. 어디선가 본 것 같은 뒷모습이었어요. 하지만 그 여자가 길을 가다가 갑자기 제 쪽을 흘끔 쳐다보는 것이었어요. 상대방을 마주보자 그 여자가 놀라서 비상등을 켜고 사무동 차로 몸을 들어갔더군요. 저는 그 여자를 몰라서 황급히 차량을 달려가서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음악 똑똑똑. 땅바닥을 깨는 소리가 났다. 오, 누구세요? 저 문 앞을 열어보라고 했어요. 용기를 내어 말했던 사람의 목소리에 창문이 서서히 열렸다. 그 안에서 나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 아들과 이혼한 지 20년이 되어버린 며느리였다. 확실했다. 비록 세월이 흘렀지만 강산도 2번 변할지라도 그 따뜻한 눈빛은 며느리인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때론 파마를 하고 나이가 들어 스치듯 나타나기도 했지만 나는 그 아이를 확실히 알아볼 수 있었던 것이다. 엄나 이나 많이에요 엄마라고 불러주세요. 제가 며느리라면 살갑게 부르는 것 같아서 눈에 눈물이 고이더라고요. 그러던 중에 아이가 차에서 내려와서 나를 안아주었어요. 너무 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신흥에 찾아갔다가 도시로 이사 갔다는 소식과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어머니는 혼자서 어떻게 자매들을 둔 생각에 몸이 왜 이렇게 살벌하다고 계속 눈물을 흘렸어요. 제가 괜찮다면서 어떻게 지내는지 물어봤더니 건강이 어떤지,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하다고 최근에 했어요. 어느 날, 레는 망설이다가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제 아들과 헤어지고 어느 동안은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자취했습니다.
걱정스러워한 대학 친구들이 전공을 살려 일 좀 해보면 어떨까라고 제안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어를 외국인들에게 가르치는 일을 시작했는데 대학원에 다니면서 장학금도 받고 따뜻하게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어 교육 전문가로 취직해 서울 지역의 외국인들에게 강의를 하다 보니 입수가 낮아져서 점점 더 많은 돈을 벌게 되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3년 전쯤에 외국인 전문 한국어 학원을 차리고 일을 하고 있다며 서울에 놀러 오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머뭇거리던 면에서는 자신이 결혼하고 아이도 낳았다고 합니다. 이런 말을 하게 돼서 미안하다고 사정에 일해서 엄마를 도와드리고 싶었는데 앞에 나서지 못한 것이 요입니다. 친정엄마도 없이 외롭게 살던 저에게 엄마의 정을 느끼게 해준 유일한 분이 엄마 어깨에 있습니다. 어느 날 많이 제가 보고 싶다고 하고 지금은 좋은 사람을 만나 애 예쁜 딸을 낳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부럽지 않게 돈도 벌면서 산다고 합니다. 저는 마음 한편이 어디를 향해 떠돌고 있습니다. 있을지 모를 아들이 걸렸지만 그래도 며느리에게 잘된 일이기에 손을 잡고 잘했다고 하니 그렇게 쌓인 가족이 잘 살아줘서 고맙다고 몇 번이라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 이렇게 100만 원씩을 안 가져와도 되겠다고 말할 때 저에게 돈을 받을 이웃이 없고 이렇게 도움을 받으면 제 마음이 편치 못하다고 말하니 이 며느리야 말아도 그렇나요? 제가 재운을 줬어도 괜찮아요. 저는 평생 엄마로 모시겠습니다. 그때 제게 끓여주신 꽃게 된장찌개를 먹으면서 평생 엄마로서 살게 되겠다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도와주지 마시고 앞으로 힘든 일은 모두 제가 상의하고 하겠습니다. 그때 저가 느꼈던 감정을 여러분은 모르실 거예요. 그렇죠? 그동안 살아오면서 겪은 모든 어려운 일들이 마치 그 말의 보상을 받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허리의 고통과 아들 때문에 받은 상처가 모두 이 아이 덕분에 사라지는 듯한 기분이었어요. 저는 고마워하며 며느리에게 돈을 받고 대신 너무 자주 챙기시는 말이라고 너도 가정이 있고 집에서 사정을 알게 되면 좋아하지 않을 것 같다고 며느리를 단념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형편이나 아직 어느 나라로 나간 아들놈이 돌아오면 더 시시하게 돈 얻고 갖고 노래라고 이야기할지도 몰라요. 요즘은 어떻게 지내냐고 물으면 며느리는 여전히 돈을 보태주고 가끔 맛있는 음식을 사와서 저를 돌볼 뿐입니다. 오지 말라고 일도 보고 싶어 하는 거니까 신경 쓰지 말고 웃으며 말하니 도리가 없더라고요. 아들은 지난달에 간신히 전화로 연락했어요. 3달 정도 후에 다시 연락이 오겠대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몰라서 죄송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돈을 벌었다고 돌아가면 제가 모시겠다고 하는데 믿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모르는 얘기였습니다. 결국 어떻게 살지 아직 정해진 게 없지만 요즘은 오히려 마음이 편안하고 좋다고 느껴져요. 그래도 먹고 사느라 종종 힘들었지만 내 인생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게 아닌 걸 느꼈어요. 힘들 때 고민을 털어놓을 사람이 있고 엄마를 부를 수 있다면 평생 고마워해준 사람이 있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 마음이 따뜻해지거든요. 망해로 없고 큰 돈을 버는 것이 인생의 목적인 사람도 있지만 저는 그냥 하루하루 평범하고 따뜻하게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행복인 것 같습니다. 아들이 이제 돌아온다면 그 녀석의 손을 잡고 이야기를 들려주기로 했습니다. 너와는 남이 되었지만 나를 돌봐준 좋은 사람이니 마음에 미움이 있으면 내려놓고 이제 너도 내 인생을 살아가라고 꼭 말하고 싶어요. 세상 모든 일에 한없이 힘들 것 같아도 시간이 지나면 차차 정리가 되고 아프던 마음이 나아지며 새로운 생각이 나타나는 것이 경이로울 정도로 놀라운 요즘입니다. 코로나가 힘든 상황에서 버티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래도 어려운 시간의 끝에는 언젠가 끝이 올 것입니다. 제가 하는 대로 죽음만 생각하며 집에 누워 계시는 대신 산책도 하시고 맛있는 음식도 즐기시면서 자신을 돌보고 주변 사람들과 정을 쌓아가신다면 분명히 어려운 순간에는 저를 걱정하고 도와주는 분들이 계실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건강하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